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난 2월 말 코스피 폭락 이후로 현재 외국인 자금 이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부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하락하면서 외국인 자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내 자금들의 국내 시장 이탈 가속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개인들만 봐도 2030 같은 경우는 계좌의 해외 주식 비중이 60%가량 된다고 하죠. 거기다 지난 4일에는 1월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감소한 트리플 감소가 팬데믹 초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더 안 좋은데요. 오늘은 자본들의 국내 이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게 벌써 7개월째인데요. 사실 지금 이 현상이 무려 18년 만에 최장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8년 만에요? 네, 한국거래소랑 연합인포맥스 자료를 보면 2월 한 달 동안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3조 7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운 상황인데요. 작년 8월부터 줄곧 순매도 행진을 이어온 게 이게 이제 7개월째인 거죠. 실제 이게 작년 9월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만 7조 9천억 원어치를 팔 정도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버리면서 투자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었는데,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에는 9,300억 원 수준으로 순매도 규모가 눈에 띄게 줄었었거든요. 1월에는 확 줄었네요. 네, 그때 이러다 보니까 당시 혹시 외국인들이 이제 다시 사들이는 건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살짝 생겼었습니다. 근데 웬걸 2월에 들면서 3조 7천억 원으로 다시 순매도 규모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런 현상이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지금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기가 힘든 게, 사실 현재 언론에서 내놓는 분석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철강과 같은 이런 주력 업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외국인들의 경계 심리를 키웠고, 거기에다가 AI 투자 확대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국내 주도주에 대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쳐서 최근 자금 이탈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런 말들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그게 중요한 이야기인 건 맞는데 좀 의견이 형식적인 느낌은 꽤 있죠. 네. 일단 이런 주력 업종들 상황들 뿐만 아니라 외국 자금의 한국 시장 이탈이 점점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와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 부분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 경제인데, 잘 알려진 것처럼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 성장의 1등 공신이었던 중국과의 무역은 이제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국산화율도 엄청 올라온 데다가 중국 경기 침체로 수요도 꽤 줄었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 우리 물건의 최고 수요처였던 중국이 최대 경쟁자가 됐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갖고 있던 경쟁 우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낮은 품질이 중국 제품의 한계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중국 제품이 저렴한 데다가 품질과 기술력까지 갖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을 대신해 한국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된 미국은 관세와 각종 보호무역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경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국내 투자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은행의 정책이 또 상황을 더 꼬아놓고 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이요? 네. 안 그래도 한미 금리 격차가 큰 상황인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올라가면서 최근 미 연준이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 천천히 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많이 낮아서 일단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동결을 계속 유지하면서 미국이 금리 움직이는 거 보고 나서 그 뒤에 액션을 취하자는 형태였거든요. 그랬었죠.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아무리 시장에서 금리 내려라 푸시를 해도 아직 금리 내릴 때 아니라고 단호하게 일단 말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딱 시작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금리를 내렸었고요.
했었죠. 맞아요. 한국은행은 금리 내릴 때 아니라며 단호한 척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금리 내리다 보니까 이유도 좀 구차했는데요. 작년 가을에 처음 금리 인하 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어떤 식 주장을 펼쳤냐면 당장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는데 금리 인하를 해도 이 흐름이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한 차례 내려보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당시 한국은행은 첫 금리 인하를 할 때 이건 테스트성 금리 인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건 그때 우리 영상에서도 다뤘었죠.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금리 내렸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금리 내리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려가더라도 환율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은 금리를 동결한 채로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은행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매파적 금리 인하다, 테스트적인 성격이다 했을 테고, 네, 사실 그 말이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얼마 안 가 미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요. 미 연준에서 그런 말이 나온 이후에 한국은행도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10월 첫 금리 인하를 하고 매파적 금리 인하니 뭐니 하다가 11월에 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9월 말 1310원대였던 환율이 10월, 11월 금리 인하는 두 달 동안에 환율이 거의 139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환율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 11월 한국은행은 재차 금리 인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출 이야기했었죠. 네, 그때는 또 수출 부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 충격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서 또 이때부터는 내수 경기를 챙긴다면서 이제 방향성을 딱 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은요? 아마 대부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이 환율을 관리할 수 있는 조치들도 많고 정부와 협조도 잘 된다면서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환율은 관리 가능하다고 하면서 내수 경기 대응을 위해 집중한다는 의사를 보였어요. 어쨌든 한국은행이 내비치는 이 금리 내리는 이유가 궁색하든 합리적이든 그걸 떠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미 연준이 금리 내리면 뒤따라 내리고 연준의 행보와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11월까지는요. 그런데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12월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은행이 하는 모든 조치들과 정책들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신다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는 건 맞아요. 한국은행이라도 이렇게 발바닥에 땀나듯이 뭐라도 하니까 지금 상황이라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뭐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외국 자본의 이탈이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현재 하고 있는 이 대처가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할 것 없이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해서 너무 단기적인 대응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쩔 거냐고 우려하는 의견들이 많죠. 네, 실제 12월 이후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행보는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한다면서 금리 동결을 하고 있는데 이미 커져 있는 한미 금리 격차와 환율은 뒷전이라는 듯이 내수 침체만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해버리고 당장의 환율과 증시를 방어하는데 연기금을 적극 동원해 시장 왜곡을 동반하고 비상 상황을 이유로 단기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등 당장 오늘만 넘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마냥 그렇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장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높은 금리 차로 원화 약세가 동반되면서 외국인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 환경인데 환율 변동성까지 커지니까 환차손 위험이 커져서 외국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정부를 포함해 한국은행은 침체에만 무게를 두고 환율 안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정부의 경제부 최고위 관료는 환율이 1,400원을 뚫고 시장이 날린 상황인데 환율 방어의 의지를 보이는 건 고사하고 현재의 1,400원은 과거의 1,400원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지금의 이 환율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의 환율 상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식으로 마치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비판 엄청 받았죠.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상황상 적절한 말은 아니었죠. 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기 국면이라는 지금 이 상황을 명분으로 대규모 RP 매입을 하는 등 단기 유동성을 너무 과도하게 풀어 단기 부양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원래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RP 매입 등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해서 일정 기간 단기 유동성을 원래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너무 과했다는 거죠. 한국은행의 RP 매입은 2021년에 4조 원 규모, 2022년에는 26조 원까지 조정이 됐다가 작년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06조 원을 매입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 진짜 금융시장에 비상이 걸렸던 당시에 42조 원 규모의 RP를 매입해서 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이거보다도 2배가 훌쩍 넘는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겁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네, 이게 누가 봐도 과해 보이잖아요. 필요 이상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위적인 단기 부양에 치중했다는 이야기가 나올만 하죠. 이렇게 해서 당장 금융시장의 불안을 진화했다고는 하지만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금들이 비싸게 팔고 빠져나갈 시간만 벌어줬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증시 부양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마다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받아내면서 지수 방어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되면서 때마다 외국인들이 웃으면서 빠져나올 기회만 주고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외국 자금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연기금을 통한 인위적인 수요가 증시를 계속 떠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수준이 어떻게 보면 실제 가치보다 이게 높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겠네요.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환율도 환율이고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인위적인 수요 창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이 계속 머무를 만한 그런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투자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외국 자금 이탈이 구조적인 흐름으로 굳어가는 중인데 거기다가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금리고 환율이고 증시고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 차원에서만 정책을 추진해버리니까 외국 자금의 이탈에 부채질만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단기 대응에만 급급해 계속 이러다가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더 꼬아놓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 자금 이탈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국내 자금의 국내 이탈 수준도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행이고 정부고 내수 경기 부양에만 올인하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 투자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나 매력도를 올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 뿌려진 각종 자금들이나 이 기회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과거 일본의 사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버블이 꺼지고 나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 때려받고 해도 산업과 국내 경제 체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매력도가 떨어지면 국내 자금이든 이게 해외 자금이든 국내에 머무르지 못하고 해외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시 일본은 해외 자본은 고사하고 자국 내 일본 기업들조차도 국내 투자를 꺼렸었고 성장성이 높은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돌렸었거든요. 현재 18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외국인 자금 이탈 장기화 현상을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돈은 장벽 없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장벽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경기 부양되라고 백날 퍼부어봐야 그 돈이 이유 없이 국내에 머물면서 국내에 쓰일 거라는 보장은 없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학자들도 유동성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잘 안 먹힌다는 걸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진통제도 필요는 하겠지만 결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미루다가는 수술할 기회마저도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아니, 수술할 기회가 꽤 지나버렸다는 생각도 들고요.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개인적으로는 충격이 있더라도 21년 하반기가 그래도 대수술의 적기였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나간 일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살아남고 버티는 게 제1의 목표로 해야 될 시기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